유럽이 분노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후 유럽인들은 미국산이면 절대 안 산다며 강력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는 이제 먹지 않겠다며 매장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테슬라는 더 이상 타지 않겠다며 유럽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미국산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매장은 텅 비었고 로고는 가려졌으며 광고판엔 낙서가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테슬라가 흔들리고 맥도날드가 무너져 가던 그 순간 유럽이 마지막으로 유럽이 선택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이끈 중심엔 단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이 등을 돌린 미국산 대신 그가 보여준 한국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전 세계를 바꾸었을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태민입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큰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매일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끝없는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저는 막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변화를 원했었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이 선택이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했었어요.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요. 선택이 변화를 만듭니다. 어느 추운 아침 저는 가방을 싸고 파리로 날아갔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났었죠. 친구들도 떠났었고 한국에서의 안전한 삶도 떠났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었어요. 저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되뇌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다르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겠어 라고 말했었죠. 제 플랫폼은 한국의 진짜 마음을 공유할 거예요. 한국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줄 거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거였어요. 센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서울에 있던 집에 비하면 아주 작았지만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이 빠르게 떠다니고 있었죠. 실패하면 어쩌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면 어쩌지? 하지만 그때 왜 여기에 왔는지 기억했어요. 한국에서는 행복해질 조건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좋은 직장, 높은 급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중이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전날과 똑같아 보였었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라고 파리의 일출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의 첫날이야. 저는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플랫폼을 위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었죠. 진짜 한국이라고 불렀어요. 평범한 한국 거리의 사진,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렸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화려한 K-팝과 드라마 같은 것들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들은 무척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김치가 그리웠었죠. 하루 종일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 그리웠었습니다. 때로는 프랑스 사람들이 제 억양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항상 되뇌었습니다. 선택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게 소셜미디어의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잡지에서 진짜 한국에 대해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었죠. 그들은 당신은 우리가 존재하는지 몰랐던 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작은 아이디어가 성장하고 있었죠. 그날 밤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죠. 곧 집에 돌아올 거니? 저는 작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방문할 장소들이 표시된 벽의 지도들, 이야기 아이디어로 가득 찬 제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 선택은 마침내 제가 꿈꿔왔던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파리 시장을 걸어 다녔었어요. 사람들이 먹거리를 고르는 모습과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유심히 봤었죠. 대부분은 한국 제품을 지나치며 너무 작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K-팝이나 만화로만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먼 나라, 이상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죠.
어느 날 저는 길가 카페에서 한국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클레망스 교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소비자 선택은 투표와 같아요. 우리는 돈으로 투표하죠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어요. 한국 상품과 가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했었죠. 그녀는 그건 용감한 선택이네요. 저는 프랑스의 한국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었죠. 한국 음식, 공예품 그리고 따뜻한 정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나의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까? 영상을 찍을까? 한국 음식 시식회를 열까? 아이디어가 넘쳐났었죠. 다음 날 파리 뒷골목에 작은 한국 식료품점을 찾았었어요.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한국말로 반겨주셨죠.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가 고추장 상자를 정리하며 물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을 바꾸고 싶어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잘 몰라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주에 한 프랑스 여성이 김치가 일본 음식인지 물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었죠. 우리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지만 그걸 제가 직접 바꿀 수 있어요. 박 여사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제 플랫폼 아이디어를 설명했었죠. 소셜미디어와 간단한 웹사이트로 시작해서 제품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물건이 아닌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까지요. 예를 들면 김을 들어 보이며 말했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 도시락에 김을 싸는 마음, 우리 반도를 둘러싼 바다와의 연결고리 같은 이야기요.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시식회를 열어요. 가게 문 닫은 후에 공간 써도 돼요. 파리에 온 후 처음으로 뚜렷한 길이 보였어요. 단순한 꿈이 아닌 실제 계획이 생겼죠. 박 여사의 가게에서 시작해 이웃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사진과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릴 거였어요.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요. 한국 과자 가득한 가방을 들고 집으로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 말은 단순한 문구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 외곽에 있는 먼지 쌓인 오래된 창고를 찾았었어요. 깨진 창문과 거미줄이 있었죠. 제 친구들은 왜 여기서 시작하려고 해? 라고 물었었어요. 그들은 제 꿈을 비웃었었죠. 한국은 너무 멀어라고 말했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서울브릿지라고 이름 지었었죠. 서울브릿지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다리가 될 거였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했었어요. 벽을 칠하고 선반을 만들었었죠. 한 구석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었습니다. 컴퓨터와 카메라를 연결했었어요. 선반에 조명을 달았었죠. 저는 서울브릿지가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길 원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소규모 사업체들에 전화했었어요. 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었죠. 처음에는 그들이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우리 비누를 살까요? 우리 과자를 살까요? 라고 물었었어요. 프랑스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가치를 보면 선택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었죠. 이 선택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반복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간이 준비되자 저는 한국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제품들이 필요했었죠.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밤늦게까지 영상통화도 했었습니다. 저는 각 물건을 정성껏 포장하고 작은 카드를 써넣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녹차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 비누를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창고 선반에는 알록달록한 비누들, 가지런히 놓인 과자들, 작은 고리에 걸린 치마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이런 보물 같은 제품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작은 업체들은 웹사이트나 이메일 주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었죠. 어머니 친구분들, 옛 학교 인맥 때로는 그냥 운에 의존했었습니다. 서울브릿지에 대한 제 꿈을 설명하느라 전화로 몇 시간씩 이야기했었어요. 프랑스의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녹차 비누 때문에 어린 시절 친구 이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말씀드렸었죠. 이모님의 아들이 번호를 알려줬는데
처음엔 많이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내 비누가 파리에서? 이모님이 물으셨어요. 그냥 부엌에서 만드는 평범한 비누인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설명드렸어요. 이모님의 정성과 이야기, 한국 차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담겨 있으니까요. 대화 후에 이모님은 비누 20개를 보내주시기로 했었죠. 일주일 뒤 작은 소포가 메모와 함께 도착했어요. 각 비누에 차 잎을 더 넣었단다.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산의 향기를 제대로 맡았으면 해서. 쌀과자를 만드는 박 선생님을 설득하는 건 좀 더 쉬웠어요. 대기업들이 싼 과자를 만들어서 그의 쌀과자 사업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브릿지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거의 울먹이실 뻔했어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전통 과자의 맛을 모르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볼지도 모르겠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유나 씨에게서 왔었어요. 그녀는 의류 공장에서 버려질 1000조각들을 모아오고 있었어요. 이 1000조각들로 하나하나 다른 특별한 드레스와 치마를 만들었었죠. 공장에선 너무 많은 천이 그냥 버려져요. 그녀가 말했었어요. 한 벌의 드레스로 약 2kg의 천이 쓰레기장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녀의 환경에 대한 메시지는 지속 가능성에 관심 있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확실히 와닿을 것 같았어요. 일단 시작으로 드레스 15벌을 주문했었습니다. 첫 물건들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마치 선물 상자를 열듯이 하나하나 꺼냈었어요. 녹차 구운 쌀, 천연 염료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각 제품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선반에 정성껏 배치했었습니다. 만드신 분들의 사진을 담은 작은 안내판도 만들었어요. 고객들은 비누 냄비를 저으며 미소 짓는 지우 이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거칠어진 손으로 하나하나 쌀과자를 확인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 작업실 바닥에서 알록달록한 1000조각들을 골라내는 유나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조각들, 제 고향의 혼을 바다 건너 프랑스로 전하는 메신저였죠. 채워진 선반들을 뒤에서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었어요. 서울브릿지는 그저 가게가 아니었어요. 두세 개를 이어주는 진짜 다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방문객들에게 창고 문을 열었던 날 단 3명만 왔었죠. 그들은 몇 주 동안 망치질과 톱질 소리를 들었던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녹차 비누를 보고 찡그렸었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한가요? 라고 물었었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그것을 만든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보성 근처 가족 농장에서 차를 재배했었죠. 3대에 걸쳐 그녀의 가족은 손으로 차 잎을 수확했었습니다. 그 비누에는 화학물질이 없고 오직 자연 성분만 들어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으로 녹차밭 사진을 보여주었었죠. 노인의 눈이 커졌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골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가 말했었죠. 그는 딸을 위해 비누 2개를 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첫 해외 고객에 대해 알려줬었어요. 그녀는 너무 기뻐서 고객들이 비누를 사기 전에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신선한 차 잎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었어요. 날마다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쌀과자 무료 샘플을 제공했었죠. 재활용 천으로 드레스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도 틀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창고에서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한 패션 블로거가 서울브릿지를 방문했었죠. 그녀는 업사이클된 데님으로 만든 재킷을 입어보고 많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그녀가 말했었어요. 파리에는 이런 걸 하는 곳이 없어요. 다음 날 그녀는 온라인에 서울브릿지에 대해 게시했었죠. 오후가 되자 20명의 새로운 고객들이 창고에 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갑자기 서울브릿지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한국 기업들의 이메일에 답장하고 있었죠. 제 전화기는 알림으로 계속 울렸었습니다. 패션 블로거의 게시물이 수백 번 공유되고 있었어요.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요. 그날 저녁 창고 불을 끄면서 속삭였었죠. 이 플랫폼을 시작한 제 작은 선택이 변화의 파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작은 파문이었지만 실제였습니다. 서울브릿지는 더 이상 그냥 이름이 아니었어요. 두세 개를 연결하는 진짜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 달 후 프랑스 공영 TV 채널 아르테에서 촬영팀을 보내 서울 브릿지를 촬영했었어요. 프로듀서 릭은 당신의 플랫폼이 프랑스에서 소비자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었죠. 저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갔었습니다. 쇼핑객들은 한국 상품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들은 공정함, 친환경, 그리고 진짜 맛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었어요. 웹사이트 방문이 50배 높아졌었죠. 주문이 쌓여갔었습니다. 창고의 물건들이 하루 만에 다 팔렸었어요. 소금, 쌀과자, 녹차, 비누, 그리고 에코백 모두 사라졌었죠. 한국의 작은 기업들이 저에게 전화했었어요. 흥분하고 놀라워하면서요. 프랑스가 우리 제품을 좋아해요. 라고 그들은 환호했었습니다. 그 다음엔 프랑스의 거대 상점 체인인 르클레르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그들의 디렉터 로랑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말했었죠. 우리는 서울 브릿지의 한국 제품으로 매장 선반을 채우고 싶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이 필요해요. 저는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었습니다.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요. 선택이 변화를 만듭니다. 제 꿈은 거대한 무언가로 성장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제 몸 안의 모든 흥분을 담기에는 너무 좁게 느껴졌었죠. 저는 창밖의 파리불빛을 바라보며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된 걸까요? 불과 6개월 전 저는 삼성 사무실에 앉아 아무도 읽지 않는 마케팅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 나라 전체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함께 일하는 모든 한국 기업들에게 전화했었어요. 더 많은 제품이 필요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었죠. 훨씬 더 많이요. 녹차 비누를 만드는 민지는 숨을 들이켰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녀가 물었었죠. 제가 숫자를 말했을 때 그녀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겠어요. 이것은 우리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었어요. 이것은 단지 제품을 파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대양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첫 번째 창고 근처에 더 큰 창고를 임대했었어요. 그곳은 3배 더 크고 높은 천장과 깨끗한 바닥이 있었죠. 저는 배송품을 풀고 주문을 포장하는데 도움을 줄 5명의 프랑스 직원을 고용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컴퓨터와 전화기를 갖춘 제대로 된 사무실을 차렸어요. 한국에서 온 첫 번째 배송품이 거대한 트럭으로 도착했었죠. 상자들이 제 머리보다 높게 쌓였어요. 배달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것인가요? 한 명이 물었었죠.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에게 말했었습니다. 제 새 팀은 모든 것을 풀기 위해 열심히 일했었어요. 밝은 분홍색 머리를 한 대학생 소피는 김 스낵 패키지를 들어 올렸었죠.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한국 어머니들이 이것을 도시락에 넣는 방법, 바다의 맛이 어떻게 위안을 주는지 설명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르클레르의 로랑이 우리의 새 창고를 방문했을 때 왔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제품을 만지고 이야기를 읽었었죠.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인정했어요. 우리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만 알고 있었죠. 이 제품들은 영혼이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제가 서울 브릿지를 시작한 정확한 이유예요. 한국의 영혼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날 오후에 계약서에 서명했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25개의 르클레르 매장이 서울 브릿지 제품을 취급할 예정이었어요. 판매가 잘 되면 그들은 프랑스 전역의 모든 300개 매장으로 확장할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었어요. 삼성을 떠나기로 한 제 선택에 대해 걱정했던 아버지는 이제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었죠. 내 어머니가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 말했단다. 그가 말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우리 유명한 아들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 한단다. 저는 웃었어요. 당황했지만 행복했죠.
저는 유명하지 않아요. 아빠, 저는 아빠라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며 말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한국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네가 특별한 거야. 어머니가 카메라 쪽으로 기대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길을 그냥 따라가지 않았어. 너는 내 자신의 길을 만들었어. 내 자신의 선택을 했어.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요. 통화를 마치면서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제 선택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의 작은 기업들, 프랑스의 근로자들, 이제 새로운 눈으로 제 나라를 보는 쇼핑객들에게도 변화를 만들었었죠. 제 고향에서 온 제품들로 가득 찬 새 창고를 둘러보면서 저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어요. 이 창고는 단순한 사업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리였어요.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진짜 다리였죠. 다음 날 한 프랑스 잡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프랑스 쇼핑을 바꾼 한국인에 대한 특집 기사를 요청하면서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어요. 프랑스 농업부가 낡은 농기계를 한국의 스마트 농업 도구로 바꾸기로 했었죠. 농업부 장관 장폴이 TV에서 말했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와 딱 맞아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어안이 벙벙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플랫폼이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요. 선택이 변화를 만듭니다. 1년 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소비자 자유라는 큰 포럼에서 발표했었어요. 수천 명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마다 원하는 세상에 한 표를 던지는 거예요. 서울 브릿지가 어떻게 먼지 쌓인 창고에서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자랐는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후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업가들이 파리에 있는 서울 브릿지 본사를 찾아왔었죠. 우리나라에도 한국 커피, 한국 과자, 한국 공예품을 들여오고 싶어요. 라고 말했었어요. 제 꿈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었습니다. 이제 서울 브릿지는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돕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미소 짓고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요 라고 말해요. 파리에서의 첫 용기 있는 발걸음이 생생해요. 작은 선택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됐었습니다. 농업부 장관의 발표가 나온 날 삼성에 있던 옛 상사에게 전화했었어요. 뉴스 보셨어요? 라고 물었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그가 말했었어요. 떠날 때만 해도 실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구려. 사실 저도 가끔 스스로를 의심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좋은 직장을 그냥 포기한 건 아닐까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죠. 창고에 손님이 고작 몇 명밖에 오지 않던 날들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안전한 회사로 돌아가고 싶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계속 밀어주었어요. 선택이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이었죠. 독일 백화점 체인에서 연락이 왔을 때 주문 처리를 위해 직원 10명을 더 뽑아야 했었어요. 서울에 교육센터를 열어 프랑스 직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했었죠. 각 제작자, 마을, 제품 뒤에 숨은 전통 이야기를 담은 디지털 자료실도 만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팀원들에게 설명했었어요. 의미를 사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따뜻한 봄날 한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편지를 받았었어요. 마을 주민 모두가 서명했었죠. 거의 잊혀져 가던 그들의 수제 도자기가 이제 서울 브릿지를 통해 유럽 전역 상점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들이 썼었죠.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옛 기술을 배우려 돌아오고 있어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본사 로비에 걸었었습니다. 서울 브릿지를 연 지 3년 만에 저는 UN 지속가능 발전 회의 무대에 섰었어요. 소비자의 선택이 어떻게 전통 공예와 친환경 방식을 되살리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었죠. 서울 브릿지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에요. 가득 찬 객석을 향해 말했었어요. 우리의 일상 속 선택이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죠. 한 번의 구매로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뒤쪽 화면에는 젊은이들에게 전통 음식 발효법을 가르치는 한국 할머니들, 대대로 이어온 친환경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부들, 자연과 어우러지며 천연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모습이 비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노르웨이 환경부 장관이 제 손을 잡았었어요. 스칸디나비아에도 서울 브릿지가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었죠. 다음엔 한국의 친환경 제품을 노르웨이에도 가져와 주실래요? 그날 저녁 파리의 생 강변을 걸으며 물에 비치는 노을을 바라봤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꿈만 안고 긴장한 채 도착했던 첫날이 떠올랐었죠. 이제 서울 브릿지는 직원만 200명이 넘어요. 유럽 6개국에 사무실이 있고 100개가 넘는 한국 중소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회사 규모가 아니었어요. 우리 제품을 통해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어 한국을 찾은 프랑스와 독일 아이들의 편지였죠. 친환경 포장 덕분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톤 단위로 줄었다는 환경 보고서였어요. 자부심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전통 공예를 이어가는 한국 어르신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리를 흐르는 강물을 보며 변화도 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라고 흘러서 결국 풍경을 바꿔놓아요.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요. 강에 대고 속삭였었죠.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 한국이 대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